네, 굿모닝 인포맥스 함께 하고 계시고요. 이제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과 특히 미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번에 출연해 주셨을 때 8월 둘째 주가 미증시 데드캣 바운스 뭐 여부 판단하는 네. 중요한 시기다. 뭐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이제 이번 주가 셋째 주니까 지난주 지나면서 지금 상황까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올해는 유독 그 팬데믹 발생하고 나서 네. 21년에서 24년, 그러니까 미국 증시든 한국 증시든 그 월별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8, 9월 달은 좀 쉬어갈 수 있고 그래야 연말 더 멀리 갈 수 있다라는 견해를 제가 7월 말부터 얘기를 좀 드렸었어요. 네, 네. 우선은 미국 증시만 놓고 본다고 네. 하면 제가 이제 8월 달 쉬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드렸던 거는 네. 21년에서 24년 8월 달에 사실 상승보다는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0.2%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쉬어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는 과거 경험을 시작으로 했었고 경제 지표가 발표되는 게 이제 둘째 주에 중요한 역할을 할 거로 좀 보고 있었죠. 그래서 두 가지 지표는 7월 소비자 물가하고 7월 소매 판매였습니다. 제가 예상하기로는 물가는 오르고 또 소매 판매는 전월보다는 감소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위험 선호 심리가 좀 위축되는 데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경제지표 결과를 물가는 전월보다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통제 범위 안에 있다라는 해석으로 옮겨갔고요. 7월 소매 판매 역시 전월보다 감소를 했지만 6월 소매 판매가 상향 조정되면서 트럼프 관세부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해석이 위험 선호 심리를 더 키우는 데 영향을 줬기 때문에 제가 이 두 가지 지표를 확인하고 나서는 미국 증시를 두고 봤을 때 8월 말까지 경로를 약간 톤을 좀 바꿨습니다. 일단 8월 달은 상승세가 제한될 수 있다. 그리고 이번 주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미국이 철강, 알루미늄 관세 부과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범위를 좀 넓히면서 이에 대한 부분들을 좀 반영하는 시기. 또 하나는 이제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반도체 네. 최대 300% 정도 네. 관세 부과를 좀 트럼프가 예고를 했기 네. 때문에 상승이 제한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드렸고 또 역사적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라고 하면 일부에서는 또 부담을 느낄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간밤에도 AI 또 버블론 관련된 부분들이 또 미국 나스닥 지수 하락하는 데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8월 뷰 자체는 일단 하반기를 놓고 봤을 때 상승세는 좀 제한될 수 있다라고 톤을 좀 바꿨고요. 다만 8월 상승세가 예상보다는 더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9월 달에는 하락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기조는 크게 바뀌진 않았어요. 네. 기존에 8, 9월 달 쉬어갈 수 있다라는 견해에서 일단 8월 달은 중요한 역할을 했던 7월 소매 CPI 소비자 물가 그리고 7월 소매 판매 결과가 위험 선호 심리를 좀 자극하는 결과로 해석됐기 때문에 일단 그 연장선상에서 리스크온 국면은 좀 유지되는 것 같지만 좀 상승세는 제한될 수 있다. 이렇게 톤을 좀 바꿨죠. 선생님 근데 요거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 게 이제 데드캣 바운스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기다라는 말 자체에는 이제 데드캣 바운스라는 게 이제 주가 급락 후에 일시적으로 뭐 튀거나 이제 죽은 고양이가 이제 튀거나 네. 이런 비유잖아요. 미증시는 죽은 고양이였던 적이 없는데 뭐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데드캣 네. 바운스를 얘기해드렸던 네. 이유는 네. 제가 데드캣 바운스라고 표현을 안 해도 어. 상관없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주가가 역사적 사상 네. 최고치를 네. 경신했기 네.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시장 예상보다는 큰 폭으로 좀 하락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시장의 기대보다는 반등할 수 있다. 아. 그러니까 이 패턴을 이렇게 풀어서 얘기를 할 수 네, 있었지만 네. 데드캣 바운스로 얘기를 해드려야 들으시는 분들이 더 인지가 훨씬 더 높아져요. 그래서 제가 드렸던 거는 7월 31일 네. 그때 역사적 사상 최고치 경신했고 8월 1일 마이너스 1.6% 가까이 하락했기 때문에 이틀 동안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타나다가 다시금 이게 꺾인다라고 하면 8월 증시를 좀 무겁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제 꺾이기보다는 두 가지 지표를 확인하면서 증시가 더 치고 올라가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데드캣 바운스 패턴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톤을 좀 바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 간밤에도 기술주 위주로 나스닥이 뭐 1% 넘게 하락하고 아까도 언급해 주셨지만 이제 거품 얘기가 특히나 샘 올트먼이 직접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발언 중에 15초 동안에 거품이란 표현을 3차례 반복했다. 이런 점을 굉장히 또 약간 부각을 하던데 사실 발언들을 하나하나 보면 굉장히 투자가 많이 일어나는 건 사실이고 투자자들이 AI에 과도하게 흥분해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조 달러를 계속 투자하겠다. 이제 뒷부분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거품이란 거에 시장이 좀 주목했다는 건 확실히 좀 우려가 여기에 방점이 찍혀져 있구나. 이런 좀 뭐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어떻게 보셨어요? 과거의 닷컴 버블 이후로 뭐 금융위기, 네. 사실 위기를 극복할 때마다 네. 미국의 기술 기업들이 이를 주도를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지금은 AI 혁명으로 좀 포장되어 있지만 네. 사실 1989년도 웹 브라우저 출시되고 나서는 인터넷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2007년도 아이폰이 출시되고 나서는 모바일 혁명으로 근데 이를 주도했던 기업들은 달라진 게 크게 없습니다. 오픈 AI 특히 CEO가 AI 버블론을 얘기했다라는 거는 명목적으로 받아들일 이유는 없어요. 실제적으로 그 오픈 AI에 지금 처해져 있는 기업 환경을 좀 우선시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챗 GPT를 하루 운영하는데 오픈 AI가 나가는 비용이 하루에 75억 달러 정도 됩니다. 하루에. 네. 70만 달러. 70만. 70만 달러 되는데 네네네. 사실 지금 챗 GPT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하지만 매일 나가는 그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아직까지 수익화라는 얘기를 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AI 버블을 논하기보다는 오픈 AI에 지금 처해진 환경을 놓고 본다고 하면 역설적으로 오히려 이 AI 혁명의 시장 규모가 훨씬 더 커지고 공급보다는 수요가 훨씬 더 커져야 AI 버블이 운운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암묵적인 내용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좀 일시적이고 결국에는 뒤에 수조 달러 투자를 계속 할 것이고 계속 다른 기업들도 경쟁적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쪽의 시장은 조금 더 이제 주목을 하기 시작할 거다. 어제는 거품이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조금 더 여기에 반응한 것뿐이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조금 더 풀어서. 제가 7월 말에 8, 9월 달 쉬어간다라는 얘기했던 네. 변수들 중에 하나도 네. 역사적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게 된다라고 하면 버블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 핵심에는 AI 기업이 거론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에요. 이번 달 역시 역사적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시장이 약간 흔들릴 때 또다시 이런 얘기들이 맞아요. 거론되고 있잖아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지표로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S&P 500이 아니라 S&P 500 내에서 시가총액이 큰 10개 기업들의 PER이 지금 35배 정도 되고 이를 닷컴 버블과 비교를 해보면 그때 당시 25배 정도 했기 때문에 이를 상회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경기 조정 주가 수익 비율이라는 지표도 있는데 이 지표를 놓고 온다고 하면 지금 현재 37.3 정도 됐는데 닷컴 버블이 38 정도였기 때문에 그 수준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PER이 35배라는 건 조금 직관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신다면 뭐 수익 대비해서 어느 정도 고평가다 이거를 좀 비유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PER 35배? 이 의미. 그래서 네. 제가 이제 네. S&P 500 내 네. 상위 10개 기업들 지금 현재 PER이 35배, 네네네. 닷컴 버블 때가 25배 아. 상대적인 비교를 하는 거예요. 높죠. 그래서 이제 어. 버블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버블은 맞다. 만약에 버블이라고 보신다고 하면 그 지표만 놓고 보신다고 하면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이런 버블 논란할 때 이런 상대적인 지표를 가지고 비교하는 게 맞진 않았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S&P 500의 PBR이 한 5.3배 정도 되고 닷컴 버블 붕괴 직전에 이 PBR이 뭐 한 그 정도 25배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랑 비교를 해보면 아직은 버블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닷컴 버블 때는 닷컴 버블이라는 연동되는 기업들은 모두 주가가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 수익화가 하나도 확인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또 톤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수익화가 일부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닷컴 버블하고 연동지어서 생각하면 안 되는데 요즘에는 톤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수익화가 더디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틀린 얘기는 아니죠. 수익화가 더디긴 하지만 수익은 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결국 논리적으로 보면 닷컴 버블과 비교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일단 바클레이즈도 2026년도까지 AI 모델 개발에 600억 달러 정도 투자될 걸로 좀 보고 있는데 수익은 200억 달러 정도 예상하는 거 보면 아직은 개발 비용보다 수익화가 더딘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저는 시장 규모가 증가하는 속도가 시장 예상보다는 더 커질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AI 버블 논쟁은 아마 미국 증시가 계속 역사적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때마다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빅테크 CEO들이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투자를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투자를 하는 게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더 큰 위험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그 멘트를 항상 염두에 두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시장에 조금이라도 발을 안 담그고 있는 게 더 맞아요. 리스크한 거다. 네. 뭐 이런 말씀이신데 어제도 그렇고 최근에 또 시장에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기업 인텔입니다. 인텔. 네. 미국 정부 지분 인수, 뭐 소프트뱅크 투자, 연이은 호재. 뭐 근데 좀 시각은 갈려요. 정부가 이렇게 투자를 하고 지분을 늘리고 최대 주주가 되고 이런 게 좋은 거냐? 뭐 결국에는 이 제품을 누가 사줘? 고객이 누구야?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시각도 있긴 있고 어쨌든 호재는 호재다. 뭐 주가도 7% 가량 간밤에도 오르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텔. 인텔 주가는 네. 앞으로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요? 지금 당장은 회사가 뭐 구조조정 등으로 네. 좀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긴 하지만 네. 중장기적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미국의 팹리스 기업들의 수요들이 모두 다 인텔 쪽으로 옮겨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TSMC는 어려워지고 인텔은 점진적으로 좋아지는 구도를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트럼프 1기 때 그리고 트럼프 2기 때를 비교를 해보면 트럼프 1기 때는 반도체를 비롯한 자국 내 공급망 구축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들을 강조를 했고 실질적으로 일부 기업들이 미국 내 제조 공장을 세우려고 하고 있죠. 이 정도였는데 트럼프 2기 때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반도체든 의약품이든 자국 내 공급망 밸류체인을 완성하는데 그 중심에는 미국 기업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열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인텔뿐만이 아니라 미국 내에서 이제 히토류 관련된 MP 머터리얼즈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역시 미국 정부가 우선주 15% 취득하면서 최대 주주 지위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인텔도 지금 보면 인텔 지분 10% 정도 취득을 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 주주 지위를 확보하는 거죠. 그 지분 매입의 주체는 연방 정부고 재원 마련은 이제 반도체 칩 지원법 내에서 이제 보조금 자체를 지원을 하되 이를 출자 전환 형태로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 같고요. 사실 인텔은 지난해 11월 달에도 79억 달러 정도 보조금 수령을 했고 올해 1월 정도에도 이제 이 국방과 관련된 이 반도체 제품 생산을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30억 달러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보조금은 계속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인텔 지분을 미국 연방 정부가 취득하게 되면 인텔 입장에서는 아마 오하이오 주에 있는 파운드리 팹을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하는 데 자금을 조달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파운드리 공장 완공 시점을 2030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미국 행정부가 지분 인수를 통해서 자금을 마련을 해준다라고 하면 이게 상당히 앞당겨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팹리스 기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기업들이 너무 많잖아요. 엔비디아, AMD, 그리고 애플, 퀄컴, 브로드컴까지 이런 모든 그 팹리스 기업들의 차세대 공정 수요들을 인텔에 몰아준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이 기조가 일시적이진 않을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앞으로는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다른 영역으로도 지금의 모습이 그대로 구현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게 최근의 흐름과 뭐 아주 가까이는 이제 간밤 시장 얘기까지 안 할 수가 없는 게 어제 보면은 다우가 견조하고 기술주 중심으로 빠지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단순히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제 차익 실현을 이 부분에서 M7이나 뭐 기술주 중심으로 좀 하고 아니면 다른 부분 쪽으로 순환매가 돈다. 그럼 결국에는 뭐 어떻게 또 제자리를 찾느냐 아니면 요 기점으로 해서 좀 꺾이는 거냐 기술주가 소위 꺾이고 다른 쪽으로 가는 거냐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간밤 시장 반응 보면 위원님. 올해 연말까지는 미국 기술주 위주의 미국 증시 상승 흐름은 바뀌지가 않아요. 기술 좀 꺾이지 않는다. 네, 그리고 자꾸만 기술주가 좀 하락하면 순환만 차원에서 그동안 소외됐던 맞아요. 산업에 대한 종목, 뭐 대표적으로 이제 9월달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거예요. 네, 하게 네. 된다라고 하면 또 중소형주들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지난해에도 동일했거든요. 소외됐던 종목들 잠깐 반짝 움직였다가 다시금 주저앉았어요. 아마 이번에도 동일한 현상들이 나타날 거로 좀 보고 있고요. 미국 증시는 23년도 10월 이후로 경기 확장과 기업 실적 개선을 바탕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전형적인 펀더멘탈 장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이무기 어닝 시즌 진행되고 있는데 실적이 꺾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미국 증시가 하락 전환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제가 이제 말씀을 해주시니까 추가적으로 보충을 좀 해드리면 네. 8, 9월 달 특히 9월 달에는 제가 하락 변동성이 커질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 네. 일단 저는 과거 21년에서 24년도 어차피 미국 증시는 이제 8월 달 월간 수익률은 플러스가 나 있기 때문에 이를 배제하고 9월 한 달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4.2% 하락을 했습니다. 9월 달에. 그래서 최근에 미국 증시의 종가 기준이에요. 최고치 8월 14일 날 이제 6,468포인트가 가장 높았던 종가였는데 이를 기준으로 해서 4.2% 하락을 염두에 둔다라고 하면 S&P 500 지수는 6,197포인트까지 하락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일단 기간 측면에서 놓고 온다고 하면 9월 달에는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는 맞아요. 다만 지금 제가 얘기해드렸던 S&P 500 지수가 이제 하락하기 시작해서 6,197포인트, 그러니까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4.2% 정도 하락한 그 정도 수준까지 떨어지는 게 좀 앞당겨서 확인된다라고 하면 사실 그 이후로는 이제 미국 증시가 반등을 해서 연말까지 계속 올라가는 장을 염두에 두셔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얘기드렸던 6,197포인트보다 조금 더 하락하기 시작을 해. 그러면 이제 올해 3월달 직전 고점 대비 가장 많이 하락했던 폭이 마이너스 10.5% 정도 돼요. 네. 이를 반영한다라고 하면 S&P 500 지수는 5,789포인트까지 떨어질 수 있다. 다만 저는 이 두 가지 안 중에서도 두 번째 안이 실행될 여지는 확률적으로 낮다. 첫 번째 안 4.2% 정도 하락하는 정도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정도를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2분기 어닝 시즌 관련된 얘기 좀 드릴게요. 네네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네네네. 2분기 S&P 500의 EPS 증가율이 6월 말에 추정됐던 게 4.9예요. 네. 현재 이게 11.8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실적을 주도하는 게 커뮤니케이션, IT, 금융인데 여기서도 또 주목을 해야 돼요. 커뮤니케이션은 6월 말 추정치가 29.4였어요. 근데 지금 이게 45.8%로 많이 올라왔죠. 네. IT 같은 경우에도 6월 말 추정치가 16.4였는데 이게 21.3%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2분기 실적을 주도하고 있는 거는 커뮤니케이션 IT, 미국의 성장주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하락한다라는 거는 비중을 늘리는 기회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이걸 연간으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미국 증시가 거품이 아니라는 논리가 나옵니다. 네. 연간으로 S&P 500의 EPS 증가율은 6월 말 추정치가 8.9였는데 이게 지금 현재 10.3까지 올라오고 있어요. 올해 연초 이후 지금까지 한 자릿수 증가율이었는데 최근에 이게 두 자릿수로 바뀌기 시작을 했죠. 연간으로 실적을 주도하는 거는 커뮤니케이션, IT, 헬스케어입니다. 2분기 때는 금융이 들어왔었는데 금융이 빠지고 연간으로는 헬스케어가 들어와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현재 S&P 500의 12개월 선행 PER이 21.2배 정도 됩니다. 네. 5년 평균과 10년 평균보다는 높아요. 어, 다만 이 전체 평균보다 하회하는 섹터들을 주목을 해야 되는데 올해 연간으로 실적을 주도하는 섹터가 커뮤니케이션, IT, 헬스케어라고 얘기해드렸는데 헬스케어와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전체 평균보다도 12개월 선행 PER이 낮은 섹터에 들어가요. 그래서 앞으로 해당되는 두 섹터 주가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쇄해 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는 미국 증시가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버블 논란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논리를 좀 말씀드리고 있어요. 테크 기업들을 볼 때 두 가지 크게 우려랄까요? 이렇게 우려가 나왔을 때 두 가지 크게 종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투자 대비해서 투자는 이렇게 많이 하는데 수익은 언제 낼 거야? 돈은 언제 벌 거야? 이게 한 축이었다면 한 축으로는 이제 투자를 안 하나? 투자를 줄이나? 이렇게 되면 또 그거 나름대로 걱정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어느 국면이에요? 돈은 벌고 있어요? 아까도 잠깐 네네네네. 얘기해드렸지만 수익화가 가 잘 되고 있어요. 더디다. 아, 더디다. 닷컴 버블 때는 수익화가 없었다. 그래서 그때는 주가가 무너지는 게 정당했다. 근데 지금은 닷컴 버블하고 자꾸 비교하지만 톤이 바뀌었죠. 수익화가 되는데 있는데. 더디다. 아. 일단 그 AI 관련해 가지고 네. 전반적인 캐펙스 네. 현황과 이제 전망을 좀 네네네. 얘기해드리면 올해 이제 3월달에 중국의 딥시크 쇼크 발생한 이후에 이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의 포커스가 하이퍼스케일러보다는 저비용, 고효율 이런 AI 모델 개발에 좀 치우치게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의 투자에 대한 그런 열기들은 여전히 뜨겁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유는 공급보다는 수요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캐펙스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메타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캐펙스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을 했죠. 기존에는 600에서 650억 달러 정도 제시를 했지만 네. 지금은 640억 달러에서 720억 달러 정도까지 상향 조정을 하고 있고 전반적인 분위기는 하반기 때 이 캐펙스 제약이 좀 해소되는 게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고 하면 AI의 막대한 수요가 지금보다 더 성장으로 좀 이어질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수익화가 더뎌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해소될 여지는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시금 강조해드리지만 빅테크 기업들 특히 CEO들의 생각들은 가행 투자보다 가소 투자의 위험이 크다. 이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캐펙스 투자는 계속 늘려갈 여지가 상당히 큽니다. 과소 투자가 지금은 더 위험하다라고 빅테크들은 좀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뭐 9월에 평균적으로는 한 4% 넘게 조정을 받고 이게 쉬어가더라도 이제 다시 올라가는 흐름을 네. 예상을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9월에는 FOMC 예상이 되어 있고 예정이 되어 있고 금리 인하가 뭐 어떻든지 간에 한다라는 쪽으로 지금 확률이 더 높잖아요. 네. 이 금리 인하는 또 어떤 영향을 줄까 이 부분이요. 네. 연준의 금리 인하는 네. 주요국들의 통화 정책가 가셔야되는데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연준의 금리 인하를 염두에 두고 눈치 보는 중앙은행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중국도 그렇고 뭐 일본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해주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이에 걸맞춰서 주요국들 역시 자국 내 경제적 부정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 같은 통화 정책을 강화하겠지만 이를 하지 못하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재정 정책을 통해 가지고 부양하는 그런 정책들을 꺼내들 여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글로벌 유동성이 계속 증가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증가하는 유동성은 증시로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 더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하반기 때 금리 인하 사이클이 제기되는 부분들은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올해 연말 놓고 본다고 하면 연준은 시장 예상보다 금리 인하 폭을 좀 더 키울 겁니다. 시장에서는 50bp 정도. 지금도 다시 CME 패드워치 2를 보면 9월달, 12월달 각각 25pp씩에서 인하하는 걸 염두에 두고 있는데 최근에 경제지표 결과들을 놓고 본다고 한다고 하면 저는 다음번 발표되는 이제 미국의 고용지표 8월 고용지표가 되겠죠. 그 세부 지표들 중에 이제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 이게
다시금 또 부진한 흐름을 좀 보인다라고 하면 연준조차도 물가보다는 고용에 포커스를 두고 75bp 정도 인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잭슨홀 미팅이 이번에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중장기적인 통화정책 전략을 이번에 제시를 할 거예요. 원래 이게 2012년도부터 처음 제시를 했고 5년 주기마다 이거를 정례화하고 있는데 2020년도 때 사실은 물가보다는 고용에 무게를 뒀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만약에 고용이 아니라 물가에 무게를 두는 중장기 통화정책 전략으로 바뀌어버린다라고 하면 연준의 금리 인하는 하겠지만 그 금리 인하의 속도와 폭이 더뎌질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번에 잭슨홀 미팅이 중요하고 그래서 지금 시장이 경계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고 또 마침 또 미국 시장의 기술주가 흔들린 요 시기에 나와 주셔서 어떤 관점으로 좀 봐야 되는지 중심 잡아주신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문남중 수석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